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정민이라고 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건 다 저희 친할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땅 보는 안목이 뛰어나고 돈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러니 저희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금수저라는 게 재벌쯤은 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 아빠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은수저쯤은 물고 태어나셨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엄청 누리고 사셨던 건 맞아요. 아빠는 할아버지 재산 덕분에 부족한 건 모르고 잘하시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능력은 타고나지 못하셨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재산을 지킬 능력이나 성향조차 되지 못했던 거죠. 저희 아빠는 말하자면 놀고 먹는 것에 최적화된 한량이자 경제관념이나 경제 논리에 대한 개념조차 탑재하지 못한 한탕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상한 사업한다고 날려먹은 돈도 적지 않았고 또 그런 사업 한답시고 늘 밖으로만 돌고 엄마를 외롭게 하고 속만 썩였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 사랑 못 받았어도 크게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엄마도 있었고 아빠 대신 할아버지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렇긴 했지만 엄마를 힘들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아빠는 마지막 순간에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나셨던 겁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이 되어 한창 들떠있던 시절 아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영원히 제 곁을 떠나버리셨어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상처가 되기도 했었죠. 아빠는 평생 그렇게 헛된 것들만 쫓다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저나 엄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멋대로 떠나버린 겁니다. 아빠가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했던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땅 보는 안목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 보는 안목 또한 안목하셨던 분이니 자식인 저희 아빠 떡잎을 못 알아보셨을까요? 진작 알아보시고 일체 지원 다 끊으셨고 재산도 다 엄마 앞으로 물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아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용서가 안 될 겁니다. 할아버지의 결단 덕분에 아빠가 그렇게 떠났어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어차피 평소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아빠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까지도 제 생각은 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이 상처가 되긴 했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저랑 엄마는 그렇게 둘이 서로 의지하며 상처를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옆에서 다 보며 자랐고 또 그렇게 살았던 아빠의 말로가 어떠했는지까지 사무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란 걸 한다면 무조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랑 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회사 동료 결혼식에 갔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그 회사 동료 신랑이 스펙이 좋으니 친구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며 미혼인 여자 직원들 모두 한껏 기대하며 빡세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제가 제일 후지게 하고 간 것 같았죠. 가서 보니까 과연 신랑 친구들이 엄청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다들 힘을 많이 주고 왔던데 입고 걸친 것들이 그냥 딱 봐도 감나가 보이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주 수수하게 보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피로 연장에서 자연스럽게 신랑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남편을 지켜봤는데 수다스럽지도 않고 꽤 건실해 보였어요. 또 남편 눈에도 제가 다른 신부 친구들과는 좀 달라 보였는지 서로 눈이 많이 마주치더라고요. 신랑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모임 만들고 그러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던 덕분에 그날 이후로도 몇 번 어울리는 자리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도 어머니만 계시다고 했는데 저와는 달리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반가워하시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니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 그나마 다행인 게 집은 한 채 있었다고 하니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렇다고 넉넉했던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덕분에 허투루 돈을 쓸 수도 없었지 않겠지? 그렇게 경제관념이라는 걸 제대로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그런 건 있을 거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않니? 우리만큼 그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엄마,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 도움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니? 아직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뭐. 아니야, 진짜야. 그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저희 둘 힘으로 장만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도 구했어요. 투룸 빌라였는데 그래도 신축이라 깨끗하고 저희 예산 안에서 잘 골랐다고 생각했답니다. 남편이랑 신혼집 계약하면서 그랬어요. 결혼하면 둘이 더 열심히 벌고 모아서 금방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남편이랑 둘이 하나하나 이뤄가는 재미 느끼며 살고 싶었고 그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러니 저의 신혼은 마냥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은 경기도 신도시였어요. 지금이야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긴 하지만 남편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완전 허허벌판에 논밭만 있는 그런 시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지역의 한 동네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완전 동네 토박이었는데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선정되는 바람에 동창들 중에도 집안이 졸부가 된 친구들이 몇 있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시댁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살고 있는 집값이 조금 오른 덕분에 그 집 팔고 주변으로 이사하면서 차액으로 대출 없이 남편이 대학 공부 마칠 수 있었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하여간 지금도 시댁에 가면 남편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던 친구들, 형 동생들이 여럿 있었고 그렇게 오래 지내서 그런지 약간 친척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명절에 음료수나 과일 같은 거라도 사들고 시모한테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덜어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모습도 좋아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난히 화려한 차림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어보니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차도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시던데 그 형이라는 사람 집안도 신도시 개발되면서 졸부가 된 건가 봐. 아, 그건 아니고 그 형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아, 그래? 젊은 나이에 엄청 성공하셨나 보네. 명절 때도 늘 비싸고 좋은 것만 갖고 오시잖아. 어머님께만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동네 어르신들 그렇게 다 찾아뵙는 것 같던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 내가 그 형을 존경한다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 형이라면 깜빡 죽잖아. 아닌 게 아니라 시모도 그 형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살갑게 대하며 예뻐하는 게 티가 많이 나긴 했어요. 그렇게 저도 그 형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그 형이라는 사람과 부쩍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벼랑간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요즘 그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도 그 형처럼 내 사업을 해야겠다 싶은 거야. 그 형 말 들어보면 더 늦게 시작할수록 손해인 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희 아빠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아찔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 하나 없이 헛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게 영락없는 저희 아빠였던 거죠. 그래도 그런 티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남편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아유,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자기는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잖아. 사업 아이템 같은 것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나설 일인가 싶어. 걱정하지 마. 그 형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거더라고. 무조건 대박 나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바보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 어쩜 레퍼토리까지 저희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소름 끼치고 무서워지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말려서 주저앉히나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남편이 그런 제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 도와서 그 사업을 같이 하자. 이게 여럿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시모까지 같이 나서서 남편 하는 말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부부가 이런 일에 같이 나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걔가 하는 일이면 믿어도 돼. 너도 알다시피 걔가 보통 애냐? 그지? 엄마 생각도 그렇지. 그 형이 하는 일인데 그걸 나한테 해보라고 알려준 것만 해도 이미 대박인 거야. 암만 그렇고 말고 걔가 아무한테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닐 게야. 네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지. 걔가 사업수완이 보통이 아니는데 역시 사람 보는 눈이지 뭐냐. 아주 모자가 쿵짝이 잘 맞던데 저는 그런 상태로 더 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저 들을 것도 없이 절대 반대예요. 자기도 잘 들어.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왜 그만둔다는 거야? 사업 그거 아무나 하냐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아이템 갖고 몇 년씩 철저하게 공부하고 시작한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사업이라는 건데, 하물며 다른 사람 아이템으로 이렇게 갑자기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진짜 이러기야? 나 못 믿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건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지. 자기 생각하는 걸 내가 몰라서 이러겠어? 몰라. 모르겠고 무슨 일을 벌이길래 나한테 도와달라 소리까지 하는 거야. 그게 자기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날 잡아서 나랑 같이 그 형 한번 만나볼래? 형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자기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업인지 바로 알게 될 텐데 말이야.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네가 나를 한번 잡아봐. 아니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그렇게 포기가 안 되고 정 그 사업이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고 상관도 없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사업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했더니 남편은 빈정이 좀 상하기도 한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하네.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남편이 큰일을 시작한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초를 치고 있냐? 그것도 시애미 앞에서 이러니 너 평소에는 네 남편을 아주 네 발 아래 놓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모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나서시던데 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남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빠에 대해서도 제가 연애할 때 다 이야기를 했고 그런 만큼 제 상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그러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거나 헤아릴 생각 따위는 없고 지금 당장 자기 안 도와준다는 딱 그 생각만 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에게 저도 서운했고 또 사업을 한다고 나서는 게 영 불안해서 엄마한테 하소연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냥 짱짱할 줄 알았던 저희 엄마였는데 엄마도 나이를 먹는 것인지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관절이나 혈압 같은 것도 조금씩 말썽이긴 했어도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가장 걱정되는 건 이명과 어지럼증이었어요. 엄마가 청력이 많이 약해져서 작년에는 보청기도 하셨는데 꽤 괜찮다는 걸 비싸게 주고 했음에도 영 불편해 하셨고 그래서 대충 덜 듣더라도 보청기 안 하고 말지 그러실 때가 많았거든요. 보청기를 하면 듣기 싫은 주변음들이 더 날카롭고 거슬리게 들려서 싫다고도 하셨고 말이에요. 이명이 있었으니 더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로 신경이 예민해지면 어김없이 어지럼증이 찾아왔는데 그런 과정이 악순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서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심해지게 할까봐 겁이 나서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저 혼자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이후로도 영 마음을 풀지 않고 저만 보면 틱틱거리며 티를 내는 거예요. 너 때문에 부자 되긴 큰일 났어. 투자 조금만 하고 도와주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아니, 그 시간마저도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데 그걸 안 도와준다고 하냐? 남편이 그렇게 틈만 나면 저를 보고 이죽거리는데 정말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진짜 괴롭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게 힘든 거라는 걸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남편이 저희 엄마 앞에서는 별다른 얘기 안 하고 티도 덜 내고 그런 예의는 차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이긴 했어요. 그래도 틈틈이 엄마 안 볼 때 저를 흘겨보면서 이런저런 것들로 못마땅하다는 것을 제게 시위하듯 드러냈죠. 마치 무슨 협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엄마 상태가 또 안 좋아지셔서 병원 다니며 검사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엄마가 언제 어디서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병원에도 항상 제가 동행했고 그렇게 병원에 한 번 가면 지켜보는 저도 진이 쪽 빠질 지경이었으니 엄마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하룻밤 주무시게 하고 다음 날 제가 다시 엄마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가 저희 집으로 엄마 모시고 와서 좀 쉬려는데 시모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얘, 너 집이라며? 내가 지금 너희 집 근처에 있거든? 온 김에 너희 집에도 좀 들를까 해. 아, 네, 어머니. 제가 지금 집에 있긴 한데요. 친정엄마가 병원 치료받고 힘드셔서 저희 집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 괜히 어머니도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시모에게 불편하지 않겠냐고 묻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불편했던 거죠. 엄마도 힘들 테고 저도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 남편도 없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겠다는 건지 싶은 마음에 일부러 엄마 병원 다녀오셔서 힘드시다는 얘기까지 한 거였다고요. 시모가 알아듣고 그냥 다음에 오겠다고 해주길 바라며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죠. 아유, 얘는 그래도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얘, 사부인 얼른 오시라고 해라. 전화기를 통해 시모도 엄마 목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어쩌다 엄마랑 시모까지 저희 집에 같이 모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해 죽겠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 앞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일단 한숨 한번 크게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에이구, 사도는 무슨 복이 많아서 딸 사위 효도를 이렇게나 받으시나요,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죠. 그렇게 시작해서는 제가 무슨 일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저희 엄마 병 간호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어도 회사 다니느라 그러지 못해서 속상한 사람인데 그런 저 들으라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얘가 사부인한테만 신경 쓰느라 시애민 저도 찬밥이잖아요. 아, 저야 뭐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인 그렇다 쳐도 지 남편한테 소홀하니까 그걸 보면 제가 속도 좀 상하고 그러지 뭡니까?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시모가 그러니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그 상황이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시모는 엄마가 무안해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어요. 사부인은 돈도 많으신데 애초에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딸도 그렇게 사부인만 챙기니 저는 뭐 시어머니라고 대접 하나도 못 받아요. 이래서 요즘은 딸 자식이 최고라고 하나 봅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말을 뚝 끊고는 잠자코 앉아서 저나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듯이 기다리는데 그것도 정말 짜증났어요. 저희 엄마가 미안하다 하며 딸 자식 교육 잘 시키겠다 소리라도 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저더러 알아서 모시라고 저러는 건지 정말 싫었어요. 시모가 계속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식으로 목 빼고 있으니 결국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이 죄송하다 소리를 하신 거죠. 제가 엄마가 뭘 잘못해서 그런 소리 하냐고 나서려고 하니 엄마가 눈치채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저앉혀서 일단 참기는 했는데 속에서는 천불났습니다. 엄마 입에서 죄송하다 소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는 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유, 뭐 죄송하다 소리 들으려고 한 얘기도 아닌데요, 뭐. 하긴 뭐 말로만 하는 사과는 뭐 쉬어도 너무 쉽죠. 진짜 뭐 하자는 거지? 대놓고 뭘 바라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모가 그 정도로 나오니 엄마도 계속 저 자세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사과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지 말라고 못 박듯이 말하니 시모는 쩝쩝거리며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이후로도 그런 식으로 일부러 엄마랑 같이 있는 자리 만들어서 자꾸 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사업 지원도 안 해주고 네가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너 괴롭힐 거다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였죠. 남편도 시모도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점점 그 사람한테 실망하며 정만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엄마가 돌연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다 귀찮아. 그냥 저 시설 좋은 실버타운 들어가서 편하게 소일거리나 찾으며 살고 싶어. 엄마, 혹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별소리를 다 하네. 너희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면 그뿐인 걸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엄마가 말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는 해도 저는 걱정이 됐죠. 아이, 근데 무슨 갑자기 실버타운은 실버타운이야.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잖아. 엄마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최근에 실버타운에 들어갔잖니.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야. 좀 비싸도 돈값 한다고 하더라. 하도 좋다고 하니까 친구도 있겠다. 나도 거기 들어가서 지내고 싶어진 거야. 하긴 엄마가 지쳤다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있긴 했지만 평생 그걸 갉아먹고 살 수는 없었으니 엄마도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아빠가 밖으로만 도시며 가장 역할을 전혀 안 하셨으니 엄마는 제게 엄마이자 아빠셨고 가장이셨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 할 만큼 했고 이제 편하게 쉬면서 누리고 싶으실 만도 한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평생 일하느라 고생 많이 하긴 했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고 싶단 거지? 그래, 그렇게 계속 일한 덕분에 그 정도로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갈 여유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알았어요. 우리 엄마 뭐 누릴 자격 있지. 암만. 엄마 말 알겠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엄마 뜻 존중할게.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살던 아파트, 그거 네 앞으로 해줄까 해. 그러니까 집 비워두거나 세주지 말고 너희 둘이 들어와서 살아. 엄마도 참 무슨 집 명의를 갑자기 바꿔준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해? 그럴 거 없어요. 아무래도 너희 시어머니가 자꾸 그러는 것도 뭘 바라는 게 있어 그러는 거 아니겠니? 니들 사는 집이라도 옮겨주면 어떨까 해서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그러자고 하는 거야. 저는 엄마의 그 말이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엄마 뜻을 존중하기로 했으니 엄마 그 마음도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고 엄마 말대로 그 소식을 시모에게 알렸죠. 시모가 조금이라도 좋아하길 바라며 한 얘기였는데 시모 반응이 정말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아세요? 그 아파트 제 이름으로 했다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저희 엄마가 그 아파트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줄 줄 알았나 보죠. 양심 어디 있는 건지 양심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말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고 싶기도 했는데 그래봐야 뭐 하겠나 싶었고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니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엄마 살던 집 짐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가져갈 짐 챙기는 거 도와드리느라 정신 없었죠. 무리 안 되게 천천히 조금씩 이사 준비를 미리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몇십 년 살았던 살림을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바삐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엄마가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쯤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하셨던데 용건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예, 너희 친정어머니 다음 주에 실버타운으로 가시고 나면 그 집 안방에 내 짐 들여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작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라거나 그래도 되겠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통보하는 거였어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다 그렇게 결정된 것처럼 하세요? 내 아들이랑 이미 다 얘기됐으니까 넌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지. 내가 뭐 너한테 상의까지 해야 하냐? 그 집에 남편 지분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남편이랑 상의를 끝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셨어도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무슨 이런 얘기를 이렇게 통보하듯이 하세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가 어렵다고 하면 내가 그 집 못 들어간다는 거냐? 나 살던 집 이미 다 처분해서 다음 주면 짐 빼야 해. 너희 어머니 실버타운 들어가시는 시기에 맞췄으니까 그렇게 할란 말이다. 네? 갑자기 집을 왜 처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집 처분하신 돈으로 새 집 알아보시고 이사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 집 판 돈으로 나줘 자고 뭐 한 건 줄 아냐? 네 남편 사업에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나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영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자세한 건 그 아범이랑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 방 만들어 놓기나 해. 이게 대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시모는 집 한 돈으로 남편 사업에 투자했다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밀고 들어올 작정을 한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벼르고 있는 일도 있는데 시모까지 그렇게 나오니 치밀어 오르는 짜증이 주체하지 못하고 저도 그냥 막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범이랑 얘기하실 게 아니라 판사님이랑 얘기 나누셔야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제대로 아셔야죠. 판사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했으니 제가 알게 된 기가 막히는 일이 어떤 건지 짐작이 좀 되시나요? 어찌됐든 법적 분쟁이 있는 일이란 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으니 그 일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엄마가 남편도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우선 요양원에 들어가야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던 실버타운이 시설이 훨씬 더 좋긴 한데 내가 아직은 건강에 자신이 없고 불안한 것들도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장모님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실버타운이다 뭐다 해도 그래도 의료기관에 계셔야 자식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야 제가 안심이 됩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전에 없이 살갑게 구는데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두고 엄청 동의하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어색한 것이 뭔가 구린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리 비우자마자 엄마한테 다짜고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죠. 엄마, 얼른 말해봐. 그렇게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더니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꾼 거야? 뭐가 있는 거지? 나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일부러 엄마를 추궁하듯이 물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거에 약하거든요. 그렇게 딱 맘먹고 정색하며 꼭 알아내야겠다고 티를 내면 그런 제 눈 보고서는 거짓말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처음엔 저한테 그냥 사고라고 했는데 제가 뭔가 석연찮아서 딱 정색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사실대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요양원은 진짜 꼬부랑 할머니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엄마가 무슨 심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요양병원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도 엄마는 제 눈 피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던데 엄마 얘기를 듣고 저는 분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그게 사실은 그 송서방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만.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이 엄마한테 엄마 실버타운 들어갈 돈을 지한테 투자해달라고 했단 소리야? 그 인간이 하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덜컥 그걸 들어주면 어떡해 엄마.
아니,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테니까 일단 무조건 자기를 믿고 투자를 하라니 어쩌니 사위 못 믿겠다 하면서 모진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구나. 그래서 결국 그 돈을 해줬다는 거야? 아, 내가 정말 못 살아. 그러면서 나더러 요양원에 잠깐만 들어가 있으라고 그 투자금 금방 돌려준다고 했어. 그 말을 믿어? 엄만 그 인간 그러는 거 보고 아빠 생각 안 났어? 그 인간 한다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못 믿어온 것 투성인데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그럼 어떡해 정말. 사실은 그래 나도 네 아빠 생각나서 겁도 나고 그랬어. 근데 송소방이 그래야 너희 둘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저희 엄마한테 그 돈 안 주면 저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어쩐다 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심신이 모두 나약하고 불안정한 그야말로 심신미약인 저희 엄마를 상대로 딸 행복을 담보로 협박을 했다는 게 그게 사위라는 새끼가 할 짓인가요? 전 완전 빡쳐서 당장이라도 남편 놈 다그치며 족치고 싶었지만 당장 그렇게 해봐야 남편 놈이 받아간 돈 가져올 리도 없고 제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놈 족친다고 제 속이 풀릴 리도 없고 결국 더 답답해지기만 할 것 같아서 일단 엄마한테 앞으로 그 인간이 하는 말은 하나도 믿지 말고 제가 좀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는 저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거 티내지 말고 그 인간이 전화를 하거나 엄마 찾아와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녹음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조사를 시작한 거죠. 저는 제일 먼저 남편에게 기막힌 사업 아이템을 제공했던 남편이 존경식이나 한다는 그 고향 형이라는 사람부터 알아봤어요. 남편이 저한테 자기 도와서 같이 사업하자고 할 때 저 설득하려고 그 형님이란 사람 명함도 줬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근데 시작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사람 명함에 적힌 회사 그거 다단계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니 뭐니 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하고 다단계스럽지 않은 말을 잔뜩 늘어놨더라만 조금만 들여다보니 바로 알겠던데요. 결국은 피라미드 다단계인 거예요. 기도 안 찼죠. 남편이란 놈은 이걸 갖고 대박 아이템이라고 그 난리를 쳤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쉽게 다단계에 빠졌나 싶더라고요. 하긴 무슨 다단계 발표회 같은데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홀린 듯이 변한다던데 제 남편도 그런 식으로 홀리기라도 한 건가 싶었죠. 명문대 나온 고학력자도 홀라당 넘어가서 패가 망신하는 일이 많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에 낚여서 투자랍시고 심오집한 돈에 저희 엄마 실버타운 입주 비용까지 싹 다 거기 꼬라박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어쩌다 다단계에 빠졌는지까지는 제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심증은 확실했으나 아직 뭔 단서가 잡힌 건 아니니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침착해지기로 했고 그러다 생각난 게 남편 여자 후배 하나를 제가 소개팅 시켜준 적이 있어서 몇 번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밥도 두어 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배한테 연락을 해본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냥 안부인 것처럼 별말 없이 인사만 건넸는데 웬걸 그 후배가 그 미끼를 덥석 물고는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언니도 오빠한테 당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남편한테 돈 뜯겼냐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들어보니 그 고향 동창들이며 선후배들 중에 남편한테 홀려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언니 말도 마요. 신도시 개발되면서 조율부된 오빠도 둘이나 걸려들었어요. 그 돈이 얼마며, 아니, 그보다도 근근히 살던 사람들도 그놈의 다단계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피까지 내는 바람에 온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다고요. 뭐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그 사람이 했다는 거야? 그 형이란 사람이 아니고? 그 오빠 이름을 팔긴 했지. 근데 동네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홀린 건 언니네 남편이에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돈독한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하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았죠.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은 20년 가까이 명절 때마다 선물 들고 인사 다니면서 자수성가로 크게 성공했다는 그 형이란 사람을 단 한 번도 의심조차 한 적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팔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제 남편 말도 철석같이 믿었고 말이죠. 그 후배 말이 소문이 늦게 났으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더 사람들을 끌고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그 형이라는 사람이 소속된 다단계 회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어쩌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하고 버젓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단계, 아니 4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주 합법적으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확보한 회사라고 했다고요. 아니 합법적 다단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회사 자체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건지 뭔지 그것도 웃기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거기 소속된 판매원들의 행동들까지 다 합법이라는 건 아닌 건데 그 말이 이상하지도 않으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론이 아주 완벽하다니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물건을 팔려고 막대한 금액을 영업이나 홍보에 투자하지만 자기들은 그 비용을 아껴 소비자이자 판매자인 판매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 다단계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다 그렇게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전혀 이상한 걸 몰랐다고요?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면 내가 가입시킨 사람이 판매해서 얻는 수익도 내가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단계잖아요. 그리고 판매원인지 뭔지 그게 되려면 자기 회사 물건부터 사라고 안 하던가요? 맞아요. 회사 소속이 되려면 일단 구매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계약서나 그런 걸로 강제성을 둔 게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모르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의심이라니요. 그냥 들을수록 맞는 말이다 싶었다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수법인데도 고향 선후배 어쩌고 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말이니 무턱대고 믿었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물건을 팔고 수익을 많이 올려도 자기보다 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무조건 더 벌도록 되어 있는 구조니까 피라미드 아니겠어요? 가입비 같은 건 없다고 해놓고 교육비 같은 것으로 이름만 바꿔서 걷어가고 의무 구매 강제성 없다고 해도 의무 구매라는 규정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무조건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을 하면서 되짚으니까 그런 거지. 그땐 정말 깜빡 속았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쩌다 그 큰 돈을. 정말 답답하네요. 대체 물건을 얼마나 사셨던 거예요? 대체 뭘 팔길래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마요. 그 회사 물건이 마음에 들거나 필요해서 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판매자가 되려면 사야 한다고 해서 산 거니까 필요가 있든 없든 일단 사고 본 거예요. 물건이 괜찮기는 했어요. 괜찮기는 개뿔. 카다로그에 있는 거랑 영 다른 물건이 와서 처음엔 뭐 배송이 잘못된 줄 알았을 정도예요. 근데도 그게 내 의지로 산 거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되고 그냥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무조건 사야 한다고 해놓고는 규정상 강제성이 있는 의무 구매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회사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건 질도 그 모양인데 비싸기는 또 얼마나 더럽게 비싼지. 그땐 정말 속 쓰렸죠.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그렇게 돈을 써서 물건을 샀던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으면 그만했어야죠. 그동안 들이부은 게 있으니 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거예요.
회사 물건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초기 투자를 무조건 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계속 사람을 꼬여내면서 점점 자금을 더 끌어와서 투자금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 본전 생각에 발을 빼지도 못하고 불로소득 누리며 놀고 먹는 특정 등급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매달 채워야 하는 할당량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등급을 올리려면 점점 더 큰 금액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게다가 회사 물건이 생필품도 아니고 대부분 초고가의 건강식품이나 돌침대 뭐 전기장판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게 매달 소비될 수나 있는 건가 말이에요. 결국 새로운 판매자를 자기 밑에 달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늪이죠, 늪. 그래서 세 분도 또 다른 고향 분들한테 이걸 소개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변에 소개를 하긴 했어도 상담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 건 다 그 자식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다 그 자식한테 이를 갈고 있는 거고 말이에요. 후원금이라며 일종의 산업금 강요하고 등급이 빠르게 올라간다. 혹은 최소 달성 조건 미달이다 하며 결국 계속해서 있는 대로 돈을 끌어오게 만들고 결국 빚을 나에게 유도하는 건데 딱 들어도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똑같이 당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짓을 저지른 게 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다단계에 당한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형이란 인간한테 속아 넘어간 제 남편이나 그런 제 남편 꼬임에 걸려들었다는 사람들이나 다들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이나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딱 그런 사람들이 걸려들기 좋은 이론이며 구조가 아니겠어요? 애당초 고향 형이고 나발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보험 아니면 다단계 아니면 무슨 사이비 종교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닌지 의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의심 한 번 안 하고 믿을 수가 있으셨어요? 그 형이 우리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은 그 형이 하는 거라면 다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은 무슨, 이제 그렇게 부르지도 마. 저희도 이제는 더 당할 것도 없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당한 건 명백히 사기인데 어떻게든 죗값 치르게 하고 내 돈 받아내야지 내 돈.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고 이미 집단 소송 형태로 제 남편과 그 형이란 인간을 고소할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모은 자료나 증거들도 꽤 되고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남편 새끼가 또 저희 엄마를 상대로 투자금 더 내놓으라고 아니면 저랑 이혼할 수밖에 없다 하며 엄마를 협박했고 엄마는 그걸 다 녹음하셨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했지만 남편 놈 목소리가 녹음된 걸 직접 들으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한테 당한 사람들과 함께 다단계 사기 피해 고소도 들어가고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왕 하는 거 한꺼번에 해치우자 싶었고 두 고소 간에 연결고리도 있으니 같이 진행하는 게 더 좋기도 했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 남편이란 놈은 무슨 그 형이란 놈이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대장 마냥 굳은 일은 지가 다 하면서 사람들 다 꼬려왔는데 그러고도 꼬라박은 돈도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결국 그 고향 형님이란 인간만 배불린 것 같던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 회유해서 다단계 사기를 친 건 남편인 거죠. 저런 바보가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법정에서도 계속 억울하다 소리만 하고 자기도 그 형이란 인간 고소할 거라고 난리치던데 정작 그러기 위한 증거나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내지르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놓고 저더러 또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가 어떻게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자기가 나를 도와줘야지. 지금이라도 자기가 나서서 설득을 좀 해줘. 나도 억울하다는 거 자기도 알잖아. 억울?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억울하다 소리를 해. 네가 억울한 게 뭔데? 능력도 없으면서 일확천금 바라고 그딴 농간에 놀아나서 너 하나 망해먹은 것도 모자라 온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들어간 게 잘한 짓이니?
난 정말 억울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 이제 정말이니 이런 꼴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제발 좀 꺼져줄래? 그러고는 남편이고 시모고 무슨 연락을 해와도 안 받았지만 소송 진행 중이니 법원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시모도 법원에서 저한테 돌진하더니 제 다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집도 저희도 없는데 네가 나를 안 받아주면 길바닥에 남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주렴. 그저 방 한 칸만 내어주면 돼. 눈물 콧물 다 쏟고 아주 난리도 아니던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니 그걸 제가 왜 받아줘야 하죠? 저는 지금 제 앞에서 이러시는 꼴도 받으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모와 남편이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사기꾼에다가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으니 당연히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이어서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어요. 남편의 다단계 사기 행각은 방문 판매법 위반 및 할부 거래법 위반에 의해 처벌받는 것인데 일단 판매 물건 자체가 허위 과장 광고였잖아요. 이것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코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닌 거죠. 남편은 실형은 면했으나 헤쳐먹은 액수가 워낙 컸으니 벌금만으로도 몇 천이 나왔고 저희가 모두 동시에 민사도 걸어 그것도 승소했으니 피해액 보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받는 날은 시모 남편과 마지막으로 대면한 날이기도 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난 어차피 어디 들어갈 집도 없으니까 그 입주 도움이나 숙식 제공 식당 같은 곳이라도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 예, 너희 집에 도우미는 안 필요하니? 있다고 한들 제가 그쪽 같은 분을 저희 집 도우미로 쓸 수나 있겠어요? 우는 소리 그만하시고 어디라도 빨리 들어가서 돈 벌어서 빚 갚는데 보태셔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나도 그 형한테 당한 거니까 고소해서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그러면 돼. 변호사 선임할 형편은 되니? 그리고 그 형인지 나발인지 뭔지 고소할 자료 하나 갖고 있는 거 없으면서 네가 그렇게 허술한 인간이니까 당한 거겠지. 제 말처럼 전 남편은 그 형이라는 사람을 고소할 수도 없었고 고스란히 그 죄 다 남편이 떠안아야 할 거예요. 그 빚 다 갚으려면 뼈 빠지게 일해도 얼마나 걸리려나? 얼마가 걸리든 악착같이 받아낼 작정이니까 허튼 수작 앓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일을 더 하는 게 좋을 거야. 승소를 하긴 했으나 위자료고 보상금이고 간에 당장은 그 돈 다 받아내긴 힘드니 엄마는 어차피 실버타운에 들어가지도 못할 형편이셨으니 제가 우겨서 엄마 집에서 저랑 엄마랑 둘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딸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 아직 그럴 나이 아니시거든요. 엄마 아직 30대 중반인데 더 좋은 인연 만나서 나 결혼도 하고 손주도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내 옆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줘야지. 가긴 어딜 가. 제가 그렇게 엄마 자극해서 지금은 같이 운동도 다니고 있어요. 근력이 조금 붙으니 건강에 대한 엄마의 자신감도 올라가더라고요. 근육의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심리적인 작용이란 것이 그렇게 큰 거라는 걸 새삼 깨달았지 뭐예요. 앞으로도 저는 엄마랑 행복하고 좋은 생각만 하며 잘 지낼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 저희 모녀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세요.